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저녁 메뉴 정하기나 아니면 동료랑 업무 조율 같은 거 할 때요. 이런 순간들이 다 협상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뭐 거창하게 외교관이나 CEO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리처드 셰일 교수가 쓴 협상의 전략,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 안에서요, 우리가 일상이나 업무에서 만나는 수많은 협상 상황들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전략, 또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한 통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흥미로운 사례부터 시작해보죠. 그 재정난에 빠졌던 출판사 HBJ하고 좀 공격적인 인수자였던 제너럴 시네마, 이들의 합병 협상 이야기인데요. HBJ의 피터 조바노비치 사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공동 창업자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꼭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주 강했어요. 반면에 제너럴 시네마의 딕 스미스 회장은 뭐랄까 막대한 자본력으로 출판 사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야심찬 인물이었죠. 각자 뭐 법률 고문, 재정 고문까지 다 데리고 협상 테이블에 딱 마주 앉은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각자의 협상 스타일이 딱 드러나는 거죠. 자료를 보면 조바노비치 사장은 좀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 의견도 잘 들어주고 약간 관교 중심적인 스타일이었고요. 스미스 회장은 딱 문제 해결, 거기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이 서로 다른 스타일이 오히려 초기 협상을 좀 빠르게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그 조바노비치 사장이 스미스 회장한테 회사에 이니셜 새겨진 시계 선물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호의? 이걸 넘어서 신뢰를 쌓고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사람마다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르군요. 그 워너 커뮤니케이션의 스티브 로스 같은 사람은 카드 게임에서 질 때까지 비행기 착륙 미룰 정도로 엄청난 승부욕을 보이기도 하고, 또 CNN의 레리 킹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오히려 주변에서 대신 좀 강하게 협상해줘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려면 내가 본능적으로 좀 협력적인 편인가 아니면 경쟁적인가, 자신의 스타일부터 파악하는 게 이게 출발점이란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 성향을 모르면 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 제랄드 윌리엄스 교수가 미국 변호사들 연구한 결과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한 65% 정도가 꾸준히 협력적인 스타일을 보였다는 거요. 네, 맞아요. 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협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내 스타일을 알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목표 설정이겠네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 나는 언제나 목표를 갖고 그걸 높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1955년에 일본의 작은 전자회사였던 소니, 그 모리타 아키오 사장 사례가 목표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29.95달러짜리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일본에서 성공했는데 거기에 만족 안 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겠다, 이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뉴욕으로 갔단 말이죠. 나 당시 미국 사람들은 크고 좀 묵직한 라디오를 좋아해서 많은 바이어들이 아니 왜 이렇게 작은 걸 만들었냐고 좀 의아해했다고 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당시에 유명한 시계 브랜드였던 블로바라는 회사가 이 작은 라디오의 가능성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유통망 통해서 대량으로 탈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신생 회사한테는 이게 뭐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완전 대박 기회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라디오에 소니 대신 블로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거였죠. 여기서 모리타 사장이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 단순히 라디오를 많이 파는 것보다 소니라는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야심찬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거나 상황을 좀 지켜보죠, 뭐 이런 식의 애매한 목표 설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 기대치가 생기고 그 기대치가 결국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도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랑 경로를 설정하고 결국 실현했다고 하잖아요. 목표는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명확하고 또 좀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서도 보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선수들 경기력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20살 때 미래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했고 자서전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어쩌면 목표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때로는 주변에 좀 알리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목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 자체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원래 목표, 이익을 낸다거나 하는 걸 잊어버리는 몰입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몰입 상승이요? 네, 그러다 보면 자칫 이기고도 손해를 보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1970년대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TV 방향권 경매 사례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당시 ABC 방송사 대표가 경쟁사인 CBS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330만 달러라는 최고가를 써냈다고 해요. 와, 이기긴 했는데 손해를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이나 규범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협상하는 내내 원래 내 목표가 뭐였지? 이걸 계속 상기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목표를 잘 세웠다면 이제 그 목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들까? 이게 바로 기준과 규범의 문제겠네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말이나 행동이 좀 일관돼 보이고 또 공정하게 보이길 원한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금융거물 JP모건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두 가지 이유를 갖는다. 하나는 보기에 좋은 이유, 다른 하나는 진짜 이유다. 이렇게 말했죠. 네, 맞습니다. 협상에서는 이 보기에 좋은 이유, 즉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필리핀 이프가오 부족의 돼지 2마리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돼지 2마리를 2년 동안 빌려간 이웃한테 몇 마리를 돌려받아야 하냐 이걸 놓고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부족 사회에는 부채 기간 동안 동물의 자연 증가율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오랜 관습,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아, 기준이 있었군요. 네. 이 기준 덕분에 결국 10마리로 합의를 볼 수 있었죠. 또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들한테 부과된 부당한 세금에 저항할 때도 공정성이라는 보편적인 규범에 호소하면서 대중의 지지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내 요구는 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접근법이 바로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시장 가격이라든지 업계 표준 아니면 과거의 비슷한 사례, 전문가 의견, 관련 법규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내 제안이 타당하고 공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부서 인원 10%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그냥 저희 일손 부족해요 이렇게 호소하기보다 지금 인원으로도 업계 평균 효율성 기준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줄이면 회사 전체 전략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경영진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협상 초기에 프레이밍, 그러니까 협상의 성격이나 핵심 쟁점을 어떻게 딱 규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1997년에 미국 택배회사 UPS 파업 당시에 노조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로는 미국 중산층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이런 프레임을 설정했어요. 아, 그 프레임이요? 네. 이게 협상의 초점을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 보장이라는 어떤 가치, 규범의 문제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파업 기간 내내 노조 입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기준점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한테 자기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또 협상의 기준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기준과 규범. 이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이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바로 관계인 것 같아요. 협상이라는 게 결국 숫자나 조건만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니까요. 특히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 더 그렇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상호성의 규범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호의나 혜택을 좀 되갚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상호성이 신뢰 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앤드류 카네기와 JP 모건 일화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1873년에 금융공황 때문에 카네기가 자금난을 겪으니까 모건이 카네기 동업자 지분을 사주기로 합니다. 6만 달러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다음 날 모건이 계산해 보니까 실제 지분 가치가 7만 달러인 거예요. 어이구. 법적으로는 그냥 약속한 6만 달러만 줘도 됐지만 모건은 7만 달러짜리 수표를 가져왔어요. 카네기가 1만 달러 돌려주려니까 모건이 정중하게 거절했죠. 이 일 하나로 카네기는 모건한테 아주 깊은 신뢰를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미국 산업계를 뒤흔드는 진짜 거대한 사업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신뢰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트너십의 초석이 된 셈이죠. 와, 진짜 인상 깊은 이야기네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좀 비슷한 경험 하잖아요. 먼저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온 사람한테는 왠지 답장이나 할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작은 기념품 보내준 자선단체에는 기부할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HLBJ 조바노비치 사장의 시계 선물이나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명함 교환하는 거, 또 중국의 관시 문화 같은 거 전부 다 관계 형성이랑 신뢰 구축을 통해서 협상을 좀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유사성, 시밀러리티의 원칙이에요. 뭐 같은 학교 나왔다거나 고향이 같다거나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졌다거나 이런 공통점을 찾고 이야기하는 것이 라포, 즉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죠. 아르망 해머가 냉전 시절에 소련이랑 양가죽 거래할 때 자신과 상대방 공산주의 권료들 사이였던 자본가로서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죠. 이걸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고요. 아하.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이해관계가 너무 커지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탐욕이나 이해상충 때문에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에서도 친구나 연인 관계가 오히려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상에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관계를 잘 다루는 걸 넘어서 협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그러니까 숨겨진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유능한 협상가는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나 이거 원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왜 그걸 원하지, 이걸 깊이 파고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퍼스트 유니언 은행의 전설적인 CEO 에드 크로치필드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게 꼭 수십억 달러는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MBA 졸업생들 취업 협상 사례를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해져요. 많은 졸업생들이 연봉, 보너스, 이사 비용 이런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조건에만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실제 의사결정권자를 딱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필요, 니즈나 우려, concerns 같은 걸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MBA 출신을 고용해 본 경험이 없는 회사의 오너를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좀 일부 지원해 주시면 회사에 대한 재충성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연봉 외에 특별한 조건을 얻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단순히 연봉 액수 놓고 밀고 당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접근인 거죠. 퍼스트 유니언 은행이 코스테이츠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무려 160억 달러에 인수합병할 때 일화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협상 막바지에 코스테이츠 CEO 테리 라슨이 갑자기 합의서 서명을 좀 주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합병 이후에 퍼스트 유니언이 기존 코스테이츠 지역사회에 대한 자선활동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크러치필드가 그거 걱정 마세요. 저희가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퍼스트 유니언 입장에서는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상대방한테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충족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거래를 극적으로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시의 쓰레기 수거 계약 사례도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켈리 사보라는 젊은 여성 사업가가 경쟁사보다 톤당 $5나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냈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시 당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활용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제안으로 그들의 숨겨진 필요를 정확히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협상의 힘, 바로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협상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이 레버리지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그냥 합의에 이르게 하는 힘, 이걸 넘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힘이죠. 네. 레버리지가 상황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이스턴 에어라인 사례예요. 1970년대 후반에 이스턴 에어라인이 재정난 때문에 낡은 비행기를 교체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럽의 신생 항공기 제조사였던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반드시 진출해야만 했거든요. 아, 미국 시장이 중요했군요. 네. 미국의 주요 항공사가 에어버스 비행기를 사줘야 다른 나라 항공사들도 따라서 살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절박한 상황, 이게 이스턴 에어라인한테 엄청난 레버리지를 안겨준 겁니다. 결국 이스턴은 에어버스로부터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으로 최신 전보기 50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휴스턴 전력회사의 제이님이 첨 사례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기존 철도 회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석탄 운송료를 요구하니까 직접 10마일짜리 철도를 건설해서 경쟁 철도 노선하고 연결해버렸어요. 직접 철도를 만들었다고요? 네. 이걸 통해서 기존 철도 회사와의 운송료 협상에서 그냥 압도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해버린 거죠. 와, 정말 레버리지의 힘이 느껴지네요. 이 자료에서는 레버리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하던데요. 첫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긍정적 레버리지. 둘째는 상대방에게 손실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위협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레버리지. 그리고 셋째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규범, 가치관, 이런 데 호소하는 규범적 레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요. 네, 맞습니다. 1977년에 워싱턴 DC에서 발생했던 하나피 무슬림 인질 사건을 보면요. 초기에는 총으로 무장한 인질범들이 압도적인 부정적 레버리지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대사들의 개입을 통해서 이슬람 규범에 따르면 폭력은 부당하다. 이런 규범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결국 인질범들을 설득하고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규범적 레버리지의 힘을 잘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레버리지를 그럼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 이 문제죠. 핵심은 바로 베트나,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즉 협상이 깨졌을 경우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이 뭔지를 미리 파악하고 이걸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 베트나요? BATNA. 네, BATNA. 예를 들어서 연봉 협상을 앞두고 다른 회사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입사 제안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면 현재 회사와의 협상에서 훨씬 강력한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나의 베트나가 강력하고 매력적일수록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덜 의존하게 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베트나를 잘 만들어 놓는 게 레버리지를 높이는 핵심이네요. 자, 그런데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의 칼럼니스트 데럴 시포드가 지구본 살 때 경험담이 소개되는데요. 할인점에서 $450짜리 지구본을 발견했는데 판매원한테 경쟁사 카탈로그에서 똑같은 걸 $325에 봤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400까지 가격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아, 거짓말로요? 네. 근데 시포드가 건수 멈추지 않고 그럼 그냥 카탈로그 회사에서 사야겠네요. 이러면서 가게를 나서는 척했더니 결국 판매원이 $350까지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시포드는 원하던 가격에 지구본은 샀지만 평소에 정직을 강조하던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좀 불편했다고 칼럼에 털어놓았더라고요. 과연 협상에서 어디까지가 호롱되는 걸까요? 네, 이게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포커 플레이어 관점입니다.
협상을 일종의 게임으로 보고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허풍이나 과장, 심지어 약간의 속임수까지도 게임의 일부로서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포커처럼요. 네. 둘째는 이상주의적 관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적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실용주의적 관점이에요. 속임수가 협상의 현실적인 일부일 수는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거짓말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특히 장기적인 평판이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신뢰를 잃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각자 자신만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기준에 따른 내 행동이 나중에 신문 기사처럼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도 떳떳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거. 그런 공개적인 조사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네요. 네, 그렇죠. 자기만의 원칙이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좀 비윤리적인 잔술에 속지 않으려면 항상 질문하고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를 그냥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좀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데일리 싱어라는 사람이 중고차 살 때 판매원이 8,500달러면 오늘 바로 계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을 때 섣불리 네 라고 답하기 전에 그 가격이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최종 가격인가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나중에 이런저런 추가 비용 요구하는 그 로블링 전술에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확인이 중요하죠. 부동산 중개인 본이 체제 시 허위 입찰 제한인 걸 간파하고 끈질기게 확인했던 것처럼요. 네, 그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리처드 쉘의 협상의 전략이라는 이 자료를 통해서 효과적인 협상의 핵심 요소들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또 객관적인 기준과 규범의 활용, 상호성과 유사성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상대방의 숨겨진 진짜 이해관계 파악하기, 베티나를 통한 레버리지 확보와 현명한 사용,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민까지. 와, 정말 많은 것들을 다뤘네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책에도 보면 처음에는 협상 자체를 좀 두려워했던 마틴 시겔이라는 경영자가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공적인 협상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원칙들을 실제 협상 상황에서 좀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연습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붙고 더 나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연습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아주 최근에 여러분이 했던 지극히 사소한 협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 메뉴를 정했던 일, 주말 계획 세웠던 일, 아니면 동료랑 업무를 나눴던 일 같은 거요. 만약 그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원칙들 중에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숨겨진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했다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협상 전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임했다면 그 협상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혹시 좀 달라졌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